안녕하세요. 수업 계획서는 잘 보셨어요? 이제 오늘은 아동문학 교육의 1장이에요. 우리 교재 보시면 1장에 이제 아동문학의 제1장에 아동문학 교육의 이론적 기초 있어요. 이 부분을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재는 구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아동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이론적 기초에 대해서 제가 PPT 영상 띄우면서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다시 할게요. 조금 뭐가 이상하네요. 이제 잘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우리 1장에 아동문학의 교육의 이론적 기초, 아동문학의 개념, 아동문학은 뭐냐, 그 다음에 특성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동문학의 개념은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림책은 글 텍스트와 그림 텍스트의 두 가지 의사소통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독자에게 의미를 전달해주는 도서다. 그래서 굉장히 그림책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처럼 이제 성인이나 이런 이해력이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제가 이제 교재를 썼지만 한 사람들은 쉽게 이제 교재 보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은 글자를 많이 쓰면 안 되잖아요. 글자 수가 작아야 되는데 그림과 글자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림과 글의 텍스트에 서로 소통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은 글밥은 작게 해야 돼요. 작게 하면서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 그림을 굉장히 잘 그 글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다가 글을 적어야 되고 그림은 어느 부분에 줘야 되고 어떤 걸 강조해야 되고 여백의 효과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가들 중에서 그림책 작가들 중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한국 작가들도 요즘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사파랑 글을 같이 하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 형태를 그림과 글을 같이 한 형태로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글도 쓰시고 그림도 같이 그리시고 하는 거. 그래서 그림의 의미를 탐색을 보다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다. 그래서 인물의 특성, 배경 등에 대한 단서뿐만 아니라 플롯이나 구성하고 언어의 의미나 개념을 제공하기도 한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정의한 아동문학의 정의를 보면요. 이재철 선생님은 작가나 아동이나 동심을 가진 아동다운 성인에게 읽히기 위해서 모든 저작으로 문학의 본질의 바탕을 두면서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가 함께 갖는 어린이가 골라 읽어온 또는 골라 읽어갈 특수문학으로서 동요나 동시, 동화, 아동소설, 아동극 등의 장르를 통틀어 일컫는 명칭이다. 그래서 아동문학이 꼭 영유아 대상은 아니죠. 요즘 성인이 읽는 동화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굉장히
동심을 가진 우리 성인도 동심을 가진 사람들의 바탕을 둔다. 그래서 뭐 동료도 될 수가 있고 동시, 동화, 아동 소설 다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과 동심의 특수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문학이 바로 아동 문학이다. 동심이란 인간의 원초적인 마음 상태라는 거죠.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동문학의 또 개념에 대해서 석용원, 박민수 선생님은 작가가 아동이나 동심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창조한 문학이다. 석용원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박민수는 아동 문학에는 반드시 아동을 위한이라는 적극적 의도가 포함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동을 위한 적극적 의도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의를 내리셨고요. 그래서 아동 문학의 개념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은 아동뿐만 아니라 동심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모든 이를 위해서 선 특수문학이다. 그래서 형식 면에서 문화적, 예술적인 기준, 내용은 아동의 성장 발달에 유익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예술적, 요즘 보면은 그림책의 사파가 예술적인 게 굉장히 많죠. 예술적으로 그림책을 사파를 통해서 우리 미술을 감상하는 그런 수업들도 많이 하죠. 그리고 내용은 아동의 성장 발달에 유익해야 된다. 그렇죠. 아이가 우리가 보면은 이 그림책이라는 게 그림책을 어릴 때 읽는 것이 어쩌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철학 이런 걸 심어주는 게 그림책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림책에 있어서 우리 옛날에는 굉장히 그런 게 많았죠. 뭐 신데렐라도 그렇고 콩쥐 팥쥐 이런 것도 우리나라 동화 중에서도 그런 게 많죠. 어떻게 보면은 여자는 예뻐야 되고 그리고 백마탄 왕자를 잘 만나서 한 방에 그냥 이 삶의 이 기준이 달라지고 신데렐라가 돼서 굉장히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런 내용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여성 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남자에 의존하는 여자. 여자는 남자만 잘 만나면 된다. 이런 거를 그림책의 내용이 많이 담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창작 동화에 보면 이제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이제 여자가 더 남자를 구하고 뭐 이런 쪽의 형태들의 그림책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패러디 그림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현실을 반영한 그림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그림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삶의 철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 성장 발달에 유익한 것이 좋다. 그리고 아동 문학의 장르는 그림책이고 제가 뭐 이거 발표하시라 그랬죠. 전통문학, 한상동화, 생활동화, 역사동화, 정보동화, 동시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림책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걸 아울러서 설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전통문학은 여러분 잘 아는 옛날 옛적한 전래동화죠. 아까 말한 콩쥐와 팥쥐라든지 혹부리 영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것들이 전통 문학에 될 수가 있겠죠. 전래동화가 될 수가 있고 신데렐라라든지 다 전래동화가 될 수가 있겠죠. 한상동화는 아까 뭐 제가 첫 시간 얘기한 한상적인 요소가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뭐 금비 아저씨 뱃놀이도 뭐 사람과 인간이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뭐 구름나라라든지 구름빵 이런 건 다 한상동화에 들어가는 거죠. 생활동화는 가족이라든지 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화들을 생활동화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뭐 돼지책 이런 것들 생활동화가 될 수 있으면서 또 돼지책 같은 경우는 사람 그죠. 생활 속에서 가족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동화로 삼았죠. 그래서 생활 동화라고 볼 수 있고요. 역사 동화는 역사적인 인물, 우리 잘 아는 뭐 이순신이라든지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어떤 그림책으로 만드는 동화가 역사 동화가 될 수 있겠죠. 정보 동화는 뭐냐? 이제 아이들에게 정보를 주려고 하는데 이제 스토리가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정보 동화죠. 쉽게 말해서 숫자의 개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 존버니, 장바구니, 뭐 1, 2, 3 옛날에는 계속 정보 동화가 1, 뭐 사과, 뭐 이런 쪽에 지금도 그런 그림책들이 많이 있는데 좀 요즘에 정보 동화는 조금 스토리가 있는 동화들이 많이 있죠. 스토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숫자라든지 글자에 대한 개념을 익히게 하는 동화가 정보 동화죠. 그다음에 동시. 동시는 우리가 아마 유아 교육기관에서 가장 많이 그림책과 동시는 매일매일 뭐 일주일에 꼭 정해 놓고 하는 거죠. 그 장르에 동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림책은 글과 그림과 글이 합해진 것이 바로 그림책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가 플러스 글. 근데 그림책에 글자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글자는 더 작아지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그림으로 다 전달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저도 이제 그림책 몇 권을 썼었는데 그 글로 글을 안 하고 그림으로 그 전개를 하고 쓰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책의 평가 기준을 보면요. 그림책의 평가 기준을 보면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림책을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이콥스는 창의성이어야 된다.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그 내용보다는 좀 창의적이고 그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당해야 된다는 거죠. 좀 논리적인 그런 방법이 돼야 되고 간결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요즘 그림책 보면은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존버님이에요. 그래서 존버님을 많이 하는데 존버님 금피 아저씨 맨놀이 보면 이 아저씨가 바로 금피 아저씨야 하면서 간결하게 끝났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간결성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움, 미적인 요소도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퍼번스와 먼스는 정서적인 반응과 부합을 해야 되고 의도한 분위기, 다른 사파가보다 부합적이야. 사파하고 부합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매력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고 내용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의 세계는 보고 생각하고 공상, 기쁨, 슬픔, 놀라움,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흑백, 막칠한 필치의 그림, 섬세한 수채화 뭐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생각도 할 수 있고 공상도 그리고 기쁨과 슬픔, 놀라움, 미지의 세계 이런 본능을 이렇게 좀 자극한다는 그리고 흑백 탐색하고 사는 본능에 충실한 그죠. 아이들은 막 탐색하고 이렇게 하고 사잖아요. 그런 게 충실한 그림책 그 흑백도 될 수가 있고 막칠한 필지의 그림 섬세한 수채화 뭐 다양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그림책은 자 창의성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접한 내용과 조접한 제목은 노다.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얼버무려서 안 되고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타당성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냥 얼버무려서 이렇게 글을 쓴다든지 사파를 배열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모든 내용은 확실한 근거 그리고 정확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간결성 있어요. 여백의 효과도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 아마 그림책을 보시면 어디에다가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 어디에 여백을 줘야 되는지, 그림을 어디 위치해야 되고, 글자는 어디 위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의 사파는 흑백 컬러 중 어떤 것이 교육적일까? 제가 요거는 과제로 내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답도 다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시험에도 제가 잘 내요. 그림책에서 그림의 평가 기준 흑백이 좋으냐 원색이 좋으냐 여러분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생각. 흑백 그림체기를 선택하실까? 원색 선택. 만약에 제가 대면 수업을 했다면 질문을 했을 건데 대면이 아니라서. 자, 흑백에 보면은 힐드리드와 할머니 밤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대면 수업에서 막 읽어주고 보여드렸을 건데 제가 동영상 수업이라서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동화구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힐드리드 할머니와 밤은 이제 할머니가 밤을 싫어해요. 밤을 싫어해서 어떻게 하면 밤이 없는 날들을 보낼까 싶어서 할머니가 밤을 빗자루로 쓸어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도 칼퇴고 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내용이 재미있고 아이들도 밤 싫어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림책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이제 원색의 터널 그림책이 있죠. 이제 다 원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책들이 있는데 그러면 보면은 컬러가 좋으냐 흑백이 좋으냐 여러분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보통 이제 흑백을 산다 컬러를 산다 선택한다 뭐 다양하게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정답은 이거예요. 정답은 그림책의 사파는 흑백 원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책의 내용을 잘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조금 더 가정을 내면 이거 하시면 돼요. 사파는 흑백 원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책의 내용을 잘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밤이나 새벽을 배경으로 한 내용의 그림책은 흑백인데 밤이나 새벽을 컬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용을 전달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원색의 일상을 담고 있는 내용의 그림책 보면은 눈 오는 날 재키즈의 뭐 눈 오는 날이라든지 아까 어 터널 이런 것들은 다 원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흑백 원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책을 잘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게 정답이었어요. 잘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동 문학의 특성은 이제 특성이 들어가겠어요. 개념은 끝났고요. 특성은 교육적, 문학적, 예술적, 발달 심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교육적, 문학적, 예술적, 발달 심리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문학성에서 유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반복적, 누작적 구성 형태여야 된다. 그리고 스릴과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험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좋겠고, 넌센스가 있고, 우연성, 유머가 있어서 논리적이어서 독자로 하여금 이해하기가 쉬워야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그림책이 좋다. 그 다음에 성인의 이제 문학에 있어서 첫 번째가 주제예요. 구성 주제. 성인의 설교는 no. 선거 같은 거, 뭐 하지 마세요. 뭐, 어떤 그림책 보면 저 감정, 뭐, 성교 그림책 같은 거 보면은 나쁜 사람이 오면, 뭐, 낯선 사람이 뭐, 나 가자고 하면은, 뭐, 따라가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저 우리, 뭐, 성범죄, 그리고 뭐, 조금 나쁜 사람, 그죠? 저기,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뭐 얼굴이 못생겼다든지 무섭게 생겼다든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죠. 범죄형인 얼굴이 그런 형이 아니라 아주 그런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잘생기고 호남형이 많죠. 호남형 그리고 굉장히 예쁜 여자들도 많고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런 사람 뭐
사람이 오면은 뭐 "따라가지 마라." 뭐 이런 그림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성인의 설교 같은 게 아니라 문학적이고 스토리가 있으면서 아이들이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야기 구성과 인물을 가장하는 것도 "노다.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물을 너무 가장한다.' 가장해서 한다. 좋은 도서는 도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이야기를 재미있고 예리하게 독자의 마음에 쉽게 파고들어야 된다. 도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이야기를 재미있고 예리하게 독자의 마음에 쉽게 파고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사람이 되어라." 뭐 "착한 뭐 친구에게 뭐 친구에게 뭐 도움을 줘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뭐 이런 식의 도덕적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건 재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 뭐 심청전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그 스토리에서 그 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내려가죠. 그런 그림책들이 좋다는 거죠. 전달하고 그리고 주입식 이런 식으로 된 거는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제와 소재에 있어서도 자 가족 이야기, 유아에게 익숙한 일상적 경험, 자연적 세계 성장, 특별한 시간, 심미적 세계 다문화, 정보. 그래서 요즘은 성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것들 많죠. 유괴라든지 그런 거 많죠. 그죠? 또 환경 보호 그다음에 이제 전래동화의 패러디 그림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를 패러디한 게 굉장히 많아요. 늑대가 들려준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도 있고 뭐 어 아기 돼지 세자매 뭐 너무너무 많아요. 뭐 그거 심청이도 보면은 비단치마라든지 굉장히 패러디가 많죠. 그래서 주제와 소재에서는 유아에게 익숙한 일상적 경험이라든지 자연적 세계 아이가 또 성장하는 거 피트의 의자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성장해서 자기 의자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줄 건지 이런 거. 그리고 특별한 시간, 심미적 세계, 다문화 그다음에 정보 그림책으로 성교육, 안전 환경 보호, 전래동화 패러디, 늑대가 들려준 아기들 성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등장인물은 지혜롭고 용감하고 도덕적이고 잘생긴 주인공. 자, 판에 박힌 특성보다는 개성과 독창성을 지닌 주인공이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림책도 좀 약간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거를 그림책을 통해서 어떤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림책 주인공이 함으로써 통쾌함도 느끼고 공감하고 어떤 자기가 하지 못한 걸 대신해 주는 그런 느낌을 가진 주인공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고 용감하고 도덕적이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걸 나쁜 근선징악? 악을 물리치는 뭐 이런 거죠. 그런 것 좋아하고 또 우리 그렇죠. 잘생긴 주인공을 좋아하고 예쁜 주인공, 남자애들이 예쁜 주인공 좋아하는 것처럼 잘생긴 사람 주인공을 좋아한다는 거죠. 너무 판에 박힌 특성보다는 너무 이제 딱 정형화된 그런 것보다는 개성과 독창성을 지닌 주인공을 좋아한다. 그래서 아마 지금 듣고 있는 선생님이랑 저는 좀 이거하고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말갈량이 삐삐 아마 어릴 때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좀 너무 요즘도 하나요? 말갈량이 삐삐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주인공을 좋아한다. 요즘 만화 영화를 잘 안 봐서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그래서 등장인물 및 반응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은 이제 뭐 동물 주인공이 이제 그림책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을 쭉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래서 김신혜 연구자가 2004년 해 봤더니 동물의 주인공이 33.08% 더라. 동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동물을 의인화한 게 90.8% 더라. 그래서 굉장히 동물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동물을 의인화한
것이 많이 나오죠. 우리 보면은 돼지가 나오고 뭐 굉장히 의인화한 것들이 많죠. 강은진 연구자가 봤을 때는 문학적 요소에서 인물에 가장 관심이 많더라. 자,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냐? 그림책을 보면서 보니까 인물에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 그리고 한혜란 연구자가 유아들이 그림책을 읽고 등장인물을 가장 동일시하는 그림책은 존 보님의 셜리야 모욕은 이제 그만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이런 것들이 이제 라는 거죠. 그래서 존 보님 셜리야 모욕은 이제 그만 같은 거는 모욕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차에서 내려 환경보호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코끼리도 나오고 막 그러죠. 그래서 기차 한정된 장소에서 기차에 다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등장인물의 그림책에서 왜 동물을 의인화해서 주인공으로 할까? 왜 그럴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요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문학의 오늘은 개념, 특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그래서 개념은 뭐냐? 이제 의사소통 글 텍스트와 그림 텍스트 두 가지 의사소통 방식으로 책들됐다.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독자에게 의미를 전달해주는 도서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동문학의 정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은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아동문학은 아동뿐만 아니라 동심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모든 이를 위해선 특수문학이다. 그래서 형식 면에서 문학적, 예술적인 기준, 내용은 아동의 성장 발달에 유익해야 된다. 그래서 아동문학의 장르는 그림책, 전통문학, 한상동화, 생활동화, 역사동화, 정보동화, 동시가 있다 하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글을 혼합한 것이 바로 그림책이다. 그래서 그림책의 평가 기준은 보면은 창의성, 성실성, 정당성, 강제성, 미 등을 들 수가 있고요. 좋은 그림책은 창의적이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 간결성, 미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림책의 삭파는 흑백, 컬러 중 어떤 것이 교육적일까? 요거는 제가 과제물로 낸다고 했었죠. 그리고 아동문학의 특성은 교육적, 문학적, 예술적, 발달 심리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문학성은 유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반복적 구성 형태, 스릴 긴장과 모험적 문제, 행복한 결말, 넌센스 등을 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문학의 구성 요소는 주제, 그래서 중요한 건 도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이야기를 재미있고 예리하게 독자의 마음 쉽게 파고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제와 소재에서 가족 이야기라든지 유아에게 익숙한 일상적 경험, 자연적 세계, 성장, 특별한 시간, 다문화, 심미적 세계, 정보 등을 들 수가 있다고 그랬죠. 등장인물은 이제 지혜롭고 용감하고 도덕적이고 잘생긴 주인공, 판에 박힌 특성보다는 개성과 독창성을 지닌 주인공입니다. 말과 양이 삐삐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등장인물에 대한 반응 연구에서 굉장히 그림책에서는 동문을 의인화해서 한 것이 많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내용은, 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과제물, 아까 첫 시간에 했는 거랑 둘째 시간에 했는 과제물을 하나씩 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과제물을, 유유 클래스에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